안녕하세요. 서스틴베스트 이용재입니다. 최근에 정말 ESG 이슈는 정말 온갖 뉴스들을 다 집어삼킬 만큼 정말 커다란 담론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ESG에 불을 지핀 주요 키워드로 BBC라는 신조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블랙록, 바이든, 코로나 이 세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2021년 연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례 서한의 내용을 두고 사람들이 정말 좀 센세이셔널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연례 서한의 의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돈만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많이 내고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또 그런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걸로 주로 시장에 또 투자 대상 기업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이제까지의 어떤 그런 투자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그런 어떤 그 변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레리 핑크는 자산운용사 중에서 평범한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운용 자산만 9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경원이 넘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은 자본시장의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ESG 관련한 어떤 정부 역할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G가 다만 금융의 언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또 정부도 커다란 이해관계자 틀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 바이든의 ESG 관련한 이런 정책들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는 참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뭐 저는 뭐 ESG 일을 갖다가 거의 15년 이상 해온 사람으로서 조 바이든의 정책은 굉장히 친 ESG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전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또 올바른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엔티 ESG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리 기후협약에도 탈퇴를 했었죠. 그렇지만 조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쇼킹하게 봤던 것은 블랙락,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락의 ESG 글로벌 헤드를 맡았던 브라이언 디스라는 사람을 백악관 NEC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기구인데 미국의 그 경제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그 조타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의 위원장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바마 때 그 레리 서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맡았던 자리에 78년생이니까 이제 한 4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그 ESG 전문가를 거기 앉혔다는 것은 또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해서 ESG 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라라고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ESG 정보 공개를 2025년부터 자산 2조 이상 기업에게 공시토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너무 늦어요. 너무 늦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갖다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ESG라는 키워드가 아주 수면 위로 급부상한 시기와 코로나 상황은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ESG가 더 부각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점, 환경을 갖다 인류가 너무 그 지구 환경을 훼손한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는 사실 60년대부터 있었죠. 물론 그 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68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로마 클럽에서도 인류가 이렇게 지구의 그 자원들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쓰게 되면 지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어떤 경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론트란트 보고서에서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얘기가 또 70년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 선언이라든가 또 90년대 초반의 교토 프로토콜이라든가 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또 유엔에서 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그동안 쭉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류가 그런 거를 피부로 잘 못 느꼈는데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내 이웃이 이제 걸리게 되고 또 내 지역 공동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무너지고 하는 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중에 WHO에서 이미 2019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산림 같은 것들이 훼손이 되고 또 동물 서식지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인수공통 감염증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카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뭐 신종플루라든가 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2019년도에 디지스 X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인류 공동체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걸 갖다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년, 15년 전에는 CSR이라는 이슈가 마치 지금의 ESG처럼 굉장한 강하게 회자되던 키워드였는데요. 그때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들 중에서는 그때와 같이 표면적인 대응을 하는 곳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표님이 써주신 글 중에서 CSR 요소 중에 기업의 성과에 직결되는 요인들이 ESG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만든 질문입니다. 예,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뭐 CSR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말도 나왔고, 또 CSV라는 것도 또 한때 유행이었어요. Creating Shared Value의 약자인데, 그런데 여기서 느닷없이 이제 ESG인 것이죠. 그러면 CSR과 ESG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저는 뿌리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CSR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좋게 하기 위해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가 발전한 성격이 있다면 ESG라는 것은 투자자라는 것은 기업의 주주이고 주주는 곧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프린시팔이라고 할 수 있죠. 상법상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런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ESG는 자기 기업들이 어떤 홍보 이런 관점에서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더 유리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기업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CSR하고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적인 CSR이라는 것은 다소 사회공헌적 성격이 훨씬 강했어요. 자선활동이라는 이런 것이 강했는데 ESG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위험 요소 또 기업 경영의 어떤 기회 요소와 관련된 그런 ESG들입니다. 그래서 ESG를 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가 뭔가 제고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ESG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업의 장기적 기업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SG는 투자자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언뜻 생각해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월스트리트의 그 냉철한 투자자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재무상의 숫자에 의거해서 아주 냉철한 차가운 판단을 하는 존재들로 이미지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어떤 책임, 이해관계자, 사회의 어떤 뭐 이런 긍정적인 뭐 이런 단어들이 사실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라는 선입견이 있기도 합니다. ESG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은데요. ESG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저는 21세기 접어들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더 가속화된 것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속화된 건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사람 그런 부류 투자자들은 연기금들이에요.
연기금이라든가 뭐 국부펀드라든가 보험회사 펀드들 돈을 갖고 있는 곳이 시장이 붕괴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지난 4, 5년도 저희가 이제 뭐 신자유주의, 뭐 시장 만능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사실 80년 전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처라든가 영국의 그 대처리즘이라든가 미국의 그 레이거노믹스 이런 어떤 그런 경제 정책들이 시장을 규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융화를 촉진시키고 또 금융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규제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시장이 자기 어떤 그런 그 규율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그냥 수익만 창출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전개되어 왔고 그 규제는 자꾸 디레귤레이션화 되면서 탈규제화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은 일어난 것이 금융위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것은 그때 자본주의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엄청난 그 사건을 거치면서 이 소비자의 좀 기간을 길게 보면 소비자도 해피한 것이 결국은 주주에게도 해피한 것이다. 종업원도 해피한 것이 결국은 주주에게도 해피한 것이다. 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곧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기본 출발점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사건을 거치면서 이런 사회도 돌아보게 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배려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연기금을 구성하고 있는 어셋 오너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 어셋 오너들은 이제 연기금이고 또 보험회사고 그 다음에 각종 기금들, 정부 공적 기금들, 그 다음에 국부펀드, 뭐 인다우먼트 펀드 이런 데를 운영하는 사람을 어셋 오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돈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어셋 오너들도 진정한 어셋 오너는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연금의 그 지금 86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860조 원의 진정한 오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운용력들이 아니고 2200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860조 원의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은 우리나라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2200만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서 대신 운영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셋 오너인데 이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 860조 원의 주인들 2200만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뭐 대기업 경영자도 저도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들도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가입자고 또 국민연금 2200만 중에서는 소비자도 있고 또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 근무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860조 원의 그 주인의 그 구성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해요.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의 성격상 국민연금 860조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면서 경영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860조에는 모든 근로자도 있고 노조 구성원들도 있는데 그냥 수익성만 보게 된다면 이 860조가 수익성만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국민연금의 그 엄청난 그런 그 기금을 가지고 기업에게 당귀 수익성을 압박하게 되면 그 피투자 기업은 임금을 깎겠죠. 종업원들 막 그냥 해고하겠죠.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부풀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국민연금의 주인들을 투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이런 어셋 오너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함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그 자금의 성격과 언란이 된 것이죠. 그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주주자본주의라는 말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개념으로 인식해왔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인식, 아주 오랫동안 공고하게 쌓여온 그런 인식들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넓힌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의 틀을 아예 바꿔야 하는 굉장히 큰 전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